K방산의 장기 성장 동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현재까지는 폴란드 중심, 그다음에 동남아 4개국 중심, 그다음에 남미의 이제 페루 이 정도만 돼도 뭐 큰 성과가 이제 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쿠웨이트, 카타르, 뭐 오만, 뭐 바레인 이렇게 쭉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제 자주포를 또 팔 수 있고, 아마 한 2027년 8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우디가 한국의 타이곤 장갑차를 비공개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군사력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비공개가 많더라고요. 걸프전 이래로 비공개, 장비를 공개를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해외 연합훈련을 이제 좀 가는 편인데, 그게 이제 튀르키예 쪽이나 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나토 지역에 가긴 해요. 그쪽이 가깝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식의 뭐 동맹국이 아니더라도 영국제 무기를 이제 전투기를 사용한다든지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지 옛날부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합훈련을 참가하는데, 그때 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뭐 전투기를 볼 수가 없고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출되는 걸 꺼리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고, 나라의 흐름 자체가 뭐 이제 사회는 이제 일부 이제 개방된 것도 있지만은 뭐 새로운 체제에 이제 맞춰서 국왕이 바뀌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보수적이고 공개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탄도탄이 없을 거라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1991년도 걸프전 끝난 이후로 중국에서 중거리 탄도탄을 도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제 폐기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정식의 어떤 그 밀리터리 밸런스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군사력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정도로 이제 비공개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어떤 전투기도 쉽게 볼 수 없다. 특별한 뭐 연합훈련 아니고서는.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타이건 이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를 도입해놓고도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공개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주변국에 어떤 그것을 군사력의 어떤 규모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특히 이제 그게 이란이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서 하여튼 지상군 그 차량들, 전차, 장갑차들이 꽤 많은 편이니까 온갖 잡다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타이건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이게 수출이 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아주 전략적인 무기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서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속 수출이 대량으로 되냐 안 되냐가 더 관심이 가고 있죠. 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의 어떤 그 조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정규군이 있으면은 국경 수비대 개념의 이제 또 부대가 있는데, 이 국경 수비대 쪽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신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 주력이에요. 근데 이 차량용 장갑차가 주력인데 종류가 예전에 그 스위스제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이제 모바브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뭐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도입을 해서 이름들이 다 달라요. 캐나다는 뭐 LFV 뭐 3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좀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도입을 했어요. 뭐 캐나다제, 미국제, 스위스제 뭐 이렇게 해서 다 도입해서 그게 한 뭐 다수 종 정도 되는 주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신 이제 전차가 없는 대신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들이 이제 딱 이렇게 편제가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경 수비대 쪽을 이제 앞으로 더 보강을 하지 않을까. 왜냐? 기존에 이제 뭐 스위스 기반의 이런 신형 차량용 장갑차가 주력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노후된 그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 미국제가 또 있어요. 미국의 수출형이 이제 어떤 게냐 하면은 이제 V150, 뭐 V300, 200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91년도 걸프전 기준에서는 그게 주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스위스제나 캐나다제, 미국제로 다 이제 주력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남아 있는 거죠. 옛날 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운영이나 정비하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화는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노후화는 또 어떻게 근본적인 노후화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일단은 좀 테스트 성격으로 어떤 시제품 성격으로 소량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사용을 이제 해봐야 되고, 테스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랩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정도로 이제 소규모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전망이 지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기갑 장비 중에서 먼저 번에 성공한 게 이제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화 보병 전투차, 이게 성공을 했고,
이번에 타이건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완성도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이제 기계와 보병 전투차 전통이 있으니까 뭐 옛날에 K200부터 해가지고 K21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차례차례 이제 내려온 거니까 기술을 이제 쌓고서 또 차량용 장갑차도 2006년도 기준에서 지금의 이제 뭐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808하고 경쟁하는 차량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은 어느 정도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뭐 디자인을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대로템의 K808보다는 좋아요. 타이건이 아주 날렵해요. 거의 뭐 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되게 가미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무기라는 건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총부터 시작해서 권총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디자인이 좋아야만 성능이 또 어떻게 그 맞아 떨어지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건이 참 그동안에 국내 한국군에서 K808만 이제 선택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다른 여지가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해병대가 조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다 규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안 되고 결국 수출 상품으로서 이제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눈여겨봤었고 성능이 유럽제에 뒤지지 않는다. 유럽제에 뭐 수많은 그 차량용 장갑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일단 외형부터가 디자인부터가 진짜 뒤지지 않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채택이 됐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게 성능은 이제 유럽제 뭐 대등하더라도 자기들도 이제 방위산업을 이제 좀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 같은 중동 지역 국가 중에서도 하다못해 이집트보다 뭐 좀 경험도 없고 뒤처져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집트는 뭐 1960년대 전투기까지 손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하려다가 말았긴 했지만은 시도를 여러 차례 좀 한 게 있고 그래서 뭐 장갑차는 이미 다 시도를 했고 차량용 장갑차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더 고성능의 해외 장갑차를 이제 자국화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과 욕망이 있죠. 그래서 현재 그거를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낼 수 있는지 이제 자체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기술 협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소량 사준 거를 미끼로 해서 대량 구매 면허 생산 이상의 기술 이전을 이제 받아서 공장을 차리고 싶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독립을 하고 싶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욕심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해외 영업을 또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지상 차량 그쪽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건드리고 있는 하나 오션 이제 그건 이제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데 이 지상 기반 뭐 자주국 서퍼라든지 차량 장갑차 그다음에 이제 레드백에 또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K방산의 구매를 늘릴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이제 현지 생산,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국화시키는 이제 나중에는 이걸 토대로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 버전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수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협력해서 일정 부분 줘도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해서 공장 차리고 그래서 뭐 그 해당되는 군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개량도 또 해야 되니까 개량용이. 그래서 이런 전략은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뭐 K2PL 버전 그 전차죠.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가 좀 뭐 우리 한국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능하다. 뭐 제2의 어떤 해외 기술 이전에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지금 기준에서 2022년 러전쟁 이후에 해외 기술 이전에서 이제 나오는 장비를 이제 말씀드린 기준을 하면은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특히 뭐 튀르키예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옛날 얘기는 이제 배제하고 현재 기준에서 이 정도의 지상 기반 차량들은 기갑 차량들은 줘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국내에서 채택을 안 한다면은 그러면 레드백처럼 해외하고 손을 잡아서 이건 뭐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우리 방산업체로서의 어떤 그 위상과 이익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현대로템 보라는 듯이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희는 국내 내수만 담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수출운이 잘 되고 있어. 물론 이제 현대로템의 K808 그쪽 계열은 또 뭐 페루하고 또 얘기하고는 있는데 어떤 판매 대수, 현지 면허 생산을 하더라도 도입 대수를 보면 이제 타이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8x8용 개량형 타이곤이 걸프 지역의 기존 전투 차량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이 이제 광활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작전에 이제 최적화된 기동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타이어 문제라든지 어떤 구동 체계 쪽에 연계된 거, 그리고 이제 방탄 능력, 장갑 능력이죠. 이게 생존성이 이제 같이 연관돼 있고, 그러면 이제 방탄 능력이 또 증가되다 보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그럼 뭐 엔진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이쪽에 구동하는 문제, 이게 다 이제 다 종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걸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무장 확장성을 되게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운영 유지 능력도 따라야 되고, 그러면 상대 국가한테 우리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몇 대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량 도입을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운영 유지, 후속 군수 지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보장이 되고 담보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일즈는 이제 해나가겠죠. 그리고 개량용은
아무래도 이제 사막 지역에서 기동 능력과 어떤 방탄 능력을 동시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즉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당연히 이제 발전력이 계량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뭐 돈을 자본을 이제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다 끝나면 그쪽에다가 뭐 줘야 된다는 이제 조건도 있겠죠. 자본이 이제 어떤 개발비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면밀하게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중동 지역에 팔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 싫어하기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뭐 한 2, 3년 대량 판매 물꼬가 틀려면은 근데 일단은 진입을 이제 소량이나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개량량에 대한 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27년, 8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보다 좀 뭐 더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이곤 수출 사업이 K방산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의 장기 성장 동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현재까지는 폴란드 중심, 그다음에 동남아 4개국 중심, 그다음에 남미의 이제 페루 이 정도로 이제 멈춰 있는데 이제 현재 이 정도만 돼도 뭐 큰 성과가 이제 난 거고 2030년까지 물량이 이제 확보된 거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2030년도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창출을 해야 되잖아. 영업을 해서 새로운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나라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서유럽 중심의 방산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지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성과가 이제 조만간 나와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개발한 장비가 완성이 안 되면은 그 K방산이라는 게 또 이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제 경쟁, 대결은 지금부터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업체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2030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동의 시장을 이제 이 장갑차를 이게 타이고이나 장갑차를 가서 들이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유럽제 장갑차가 또 이제 쳐들어올 거예요. 또 그 개량량 가지고 버전을. 그래서 이 거점,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 장갑차 분야이기 때문에 차는요, 이 궤도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를 빼고 중동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량 판매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협력하는 게 차량용 장갑차 타이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자주포도 어떻게 대량 판매를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옆에 이제 쿠웨이트한테 자주포를 또 팔 수 있고 쿠웨이트도 뭐 중국제 자주포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뭐 오만, 뭐 바레인 이렇게 쭉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물론 예멘은 빼고요. 예멘은 적대적인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장 맏형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산 우리가 교두보 확보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아직 뭐 본격적인 이제 경쟁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수상 전투함, 그다음에 수중 전력인 잠수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교섭이나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2028년 이후에는 이제 우리 KF-22의 블록 2나 이제 블록 2 이상의 전투기 물론 이제 블록 3 개념은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2040년에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블록 2 가지고 잘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이 지금 블록 2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완성도 무장 투발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뭐 장공지 2라든지 한국형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시기에 잘 맞춰서 등장하면은 뭐 2030년부터 32년도에 좀 더 1년이라도 그 안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뭐 2031년도에 개발이 끝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다 제대로 다 합쳐지면은 항공무기, 그러니까 전투기도 판매가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제 지상무기, 그 다음에는 해상 수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항공무기.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타이곤 같은 게 중요하죠. 물론 그 전에 뭐 현궁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뭐 지금의 뭐 천궁 2 수출 뭐 지대공 미사일이죠, 대탄도탄.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근데 또 무기의 성격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무기로서는 이제 이런 기갑 차량, 기가 전투 차량들이 또 중요하고 또 공장 만들어서 이제 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협상하고 교섭하는 게 후속 생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시점에 와 있죠. 러우 전쟁 이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드론 전쟁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제 인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량 이제 발사를 하면서 비행을 시켜서 지금 피해가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뭐 일종의 전략적인 거점, 그게 뭐 석유 시설이라든지 그 인프라 문제들, 거기로 또 타격을 이제 골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대 21세기 중반의 현대전 무기에서는 상당히 좀 고도화된 무기로 이제 등장을 했죠. 자리를 잡았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일어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보여줬고, 거기는 이제 장거리 드론이죠. 비행 그 거리가 대부분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 이제 단거리 뭐 일부 드론을 사용한 건 있는데, 대량으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한 건 이제 이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반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의 순서로 보면은 이 지도 그대로 러우 전쟁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중간에 이제 양안 대만이 있고 중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제 한반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위협이 성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우리한테 닥칠 현실이다. 우리는 뭐 지금 평상시에 지금 연휴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북한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전쟁을 이제 이런 종류의 제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 옛날에는 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일부 간첩 형태의 침투부대를 시켜서 그란해서 사회에 혼란을 많이 줬는데, 뭐 6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잠수함에 이제 승선해서 잠수함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뭐 인터넷 세상이 된다면 이제 다른 방식. 그다음에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간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중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교, 천안함 사태, 천안함 격침이죠, 피격.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상과 이제 수중에서 있었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전면전은 이제 두 번째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간을 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드론 전쟁일 것이다. 뭐 그 전에 있었던 2014년도나 뭐 2023년 4년도 있었던 거는 사실 그냥 RC 개념, 리모트 컨트롤, 조그만 소형 무인기 개념의 정찰, 일반 카메라 이제 장착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았죠. 이 정도로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이 드론 전쟁보다 우리가 먼저 겪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를. 저게 만약에 이제 폭탄, 뭐 수리탄, 박격포탄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 이때는 그냥 상상을 했던 거지, 뭐 무장이 탑재가 돼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 이렇게 장착해서 일반 그 DSLR.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겁이 좀 났었죠, 사실. 저부터. 이게 무기야, 완전 무기화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중간에 2022년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 아주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제 북한군이 정식으로 파병 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습득해서, 그리고 이제 대가성으로 북한의 이제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드론 그 대량 생산 공장. 왜냐면은 러시아가 어떤 파병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자기들 속으로는 별도의 공장,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이번에 이거를 어렵사리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제3차, 1차는 이제 2014년도 크림반도였죠. 세 번째로 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하더라도 이제 드론이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무기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는 힘들고, 이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제3의 공장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공동 생산이든 독재 생산이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역수입을 하고, 그러면 또 북한은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게 파괴력이 있는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찰 드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단계적으로 백령도 지역을 아마 테스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도발을. 우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가깝죠. 그래서 거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건드려 보겠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아서 공장 설립을 이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급히 대응한다고 이제 뭐 폴란드제나 이스라엘제 뭐 긴급 도입 사업으로 이제 우리도 자폭 드론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도입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운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과 수정을 하고 나면은 본격 실전 배치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대로 연말이 아니라 2027년도 정도 돼야만, 그 직도입한 것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국내 그 방위 조달법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바꿔서라도 풍산이나 LIG 넥슨 중심의 어떤 좀 대규모 큰 업체, 방산업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대량 생산 배치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드론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러우 전쟁의 어떤 그런 사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확산이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제한적인 전쟁이 있어도 뭐 국지 도발도 마찬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항 미사일이, 사실 순항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보다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를 먼저 했어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은 순항 미사일보다는 액체 연료 주입식의 뭐 탄도탄이죠. 그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뭐 결국은 ICBM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탄도. 그 중심에 이제 올인을 한 거지. 자기들이 어떤 군사력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본 포함해서 그래서 한쪽 부분을 집중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니까 최근에 뭐 한 5년 전부터 하나씩 시제품이 나오는 게 순항 미사일. 그리고 외형을 보면은 그 토마호크 크루저를 그대로 이제 카피한 듯한. 근데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공기 흡입구라든지 그 디자인이 결국 이제 토마호크 크루저를 이제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순항 미사일이 본격 양산 체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몇 차례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시제품 중에서 이제 실패작도 있고 성능이 모자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10월 10일 날 열병식에서 이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은 이제 실전 매치를 해서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이제 2025년 이후에 203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이 무기 체계에 또 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기 체계 보유의 주력에 이제 옮겨가는 거죠. 물론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가 있지만 그건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고 무기 체계의 남북한의 무기 체계의 어떤 장르, 뭐 소위 뭐 이렇게 종이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책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는 반대로 이제 엔티 드론 그거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엔티 드론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군 수뇌부에서 국방부에서는 일단 자폭 드론을 직도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평상시 말씀드렸던 UAV 큰 정찰 드론이라 할 수 있죠. UAV 쪽에 확보가 또 우선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지지부진하거든. 그리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을 잡은 거는 그게 또 먼저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도입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기 군단급 2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서는 자폭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도탄 부대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고도에서 그 수시로 그런 어떤 정찰 감시 자산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방사청은 사실 숙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어요. 북한은 좀 제대로 딱 독재 체제니까 한 번에 명령 내리면 딱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짝 뭐 반 발짝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030년대를 앞두고 정말 새로운 이제 위협으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먼저 배치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라는 게 무기 체계를 이제 신형 무기체 도입하거나 적용할 때 시제품 형태로 이렇게 간보는 이제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오산 기지를 이제 방어한다고 해서 그 IFPC라는 걸 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전부터 이제 소개는 됐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뉴스나 뭐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건 순수 이제 방어 체계인데 그 드론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치했다? 공개를 이제 흘린 거죠. 그것도 특정 언론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기자가 있어요. 그 인터넷만 취재를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 주워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해서 대단한 건 또 아닌데 근데 많이 받아는 썼어요. 왜냐면 이게 특정 유명한 언론 매체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걸 생각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해서 받아 썼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한미 연합체계 미사일 방어가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정식으로 이게 좀 각각으로 놀고 있는데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드론까지 가야 되는데 드론 방어 체계를 아직 뭐 서로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죠. IFPC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 또 기사가 난 게 카타르에 가 있던 이란 때문에 이란을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 대비해서 카타르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산에 있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뭐 2개 세트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게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돌아오면은 곧바로 업그레이드 그 버전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갈아 엎을 것이다. 새 걸로. 그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표시가 안 나고 일단 내부 시스템이니까 우리 일반 그 컴퓨터 시스템 보듯이 서버 같은 거 그걸 갈아 엎어서 북한의 탄도탄, 신형 탄도탄에 더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뭐 큰 드론이 날아오는 좀 막기 위해서는 이제 러우 전쟁이 나타났으니까 비용도 효과면에서 꽝이지만은 그것도 급할 때는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속 대응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일단은 다시 와서 한국에 다시 가져오면은 수송기에 싣고 오면은 다시 갈아엎는 거.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패트리어트 신형 시스템 내부 이제
화력제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뭐 사통장 전부 다 레이더 시스템이 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을 또 해보는 게 지금에 들어와 있는 IFPC하고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연동해서. 새로운 전에 안 해봤던 한반도에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IFPC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전력으로서 완전하게 자리 잡고 하다못해 이제 군산도 배치해야 되고 칠곡 외관 이런 쪽에도 이제 어떤 군수물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치해야 되고 뭐 하려면은 일단 한 군데서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뭐 시제품 형식으로 좀 테스트 해보려는 측면이고 그래서 큰 의미는 아직 안 두고 있다. 이게 다 돌아오고 다 결합이 되고 사드하고 연결되고 해서 층층별로 가장 저속의 저고도의 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다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 리퍼 무인기 이걸 배치됐다고 해서 또 뭐 사실상 언론이죠, 주류 언론 주류에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기사 받아쓰기 하고. 근데 이게 뭐 어쩌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를 뭐 이렇게 딱 확대 해석을 하는지. 일단은 이게 비행체가 저속이잖아요. 저속 항공기잖아, 무인기잖아요. 근데 주변국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 그 지대공 그 화망들이 무기체계들이 이런 뭐 저속 무인기를 뭐 격추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망도 상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좋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뭐 저 북한의 안쪽, 평양 뒤쪽에 있는 뭐 탄도탄 기지라든지 뭐 발사대를 찾아 뭐 타격한다? 과연 그렇게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될까요? 이런 비스텔스의 저속 무인 공격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타격의 어떤 수단보다는 그 대북 정찰 감시 정찰 능력을 이제 좀 더 보강하는. 왜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그 평택기지 캠프 험프대에 있는 한 거의 30년 사용했던 그 터보프롭 정찰기 두 종류가 퇴역을 했어요. 본토로 다 가서 이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이제 정리하고 있고 퇴역한 거고. 두 종류를 이제 퇴역시켰고 이거를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시중 언론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얼렁뚱땅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형 정찰기 그거 보강하기 위해서 신형 정찰기 한 종류를 이제 직접 봤다. 이제 보여주니까 사령관한테 보여주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R 영어 스펠링으로 R5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6 RO6 정찰기라고 있어요. 이게 터보프롭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 쌍발 엔진 2개짜리고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신형 이제 터보프롭 정찰기죠. 이게 일단은 배치가 됐어요. 기존에 두 종류에서 하나는 대체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또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퍼가 또 들어온 거예요. 정찰 감시 정찰 자산으로서. 이 타격은 이제 두 번째 급할 때 뭐 DMZ상에서 작전할 때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뭐 내륙 깊숙이 북한 쪽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다 뭐 바다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스텔스기 아니기 때문에 격추가 가능하고 북한군의 방공망에 걸리는. 그래서 일단은 뭐 감시 정찰 대북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새롭게 이제 꾸미기 위해서 리퍼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리퍼의 어떤 그 비행체의 특징은 27시간 장기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이상이니까 하루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건데 원리상으로 항공기 원리상으로.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1,800km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국까지 감시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 감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부대가 군산에 있다면은 뭐 오산도 왔다 갔다 하고 수원기지까지 올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원주기지까지 이제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인데, 그러면 서해안 쪽에 뭐 중국의 칭다오라든지 뭐 다른 칭다오 이쪽을 이제 함대들이 있으니까 감시할 수 있겠죠. 해상에서. 근데 뭐 중국에 또 감시 자산이 있어서 역으로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군산에 또 배치한 게 전통적으로 항상 대중국, 옛날에 대중공이죠. 전력으로서 기지인데, 주한미군의 어떤 임무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양안 사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쪽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할 수 있는 전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장거리 비행이 되니까 저속이지만은 그래도 날씨에 맞춰서 대만의 이제 후방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의 중국 방향으로는 이게 다 일반 땅이라면 그쪽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도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니까, 무인항공기니까. 그래서 유사시에는 투입을 할 수 있죠. 1단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뭐 지금이야 이제 대북한 감시 정찰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유사시에, 양아스대 유사시에는 그걸로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무기가 기존 방공체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나요?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배경, 이유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격 수단을 다종다양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보다 개발이 사실 늦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불검 사업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착수가 좀 빨랐고, 그리고 이제 뭐 지형 뭐 대조 방식이라든지 뭐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처럼 그런 방식은 다 기존에 다 우리가 기술이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연결해가지고 완성이 빨리 됐고, 지상 발사식 이제 현무 3 시리즈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식 이제 최근까지 이제 다 전력화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함정 발사식으로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 개발에만 전력 질주하고 탄도탄에 이제 전력 질주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게 뒤지고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이제 뭐 대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북한이 공군 전투기 전력이 형편없잖아요. 1989년 이후 그때부터 이제 미그29라는 당시에는 이제 좀 유력한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볼품 없는 전투기 9세대, 4세대 전투기죠. 4.5도 아니. 이걸 이제 뭐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투기는 미국이들은 다 진짜 뭐 거의 창고에다 넣어야 될 정도 수준이고, 뭐 박물관 보내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독 이 항공 전력, 항공기 타격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다 탄도탄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순항 미사일이고 또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한 10년 정도 뒤처졌고,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훔쳐온 것도 있을 거고, 뭐 러시아에서 뭐 또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순항 미사일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뒤졌고, 일종의 일반적인 유인 전투기, 지상 공습, 정밀 타격, 사람이 이제 탑승한 전투기가 그나마 정밀하게 제대로 근거리에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미그19는 이제 방공 전투기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이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개량력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처럼 종류가 늘어나고 대량 생산에 좀 전력 투구하지 않을까. 드론은 이제 로우급 전력이라면 이제 하이급 전력으로서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현재까지는 과대 포장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전하는 게 핵탄 드론을 이제 장착했다. 그래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아직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닐 텐데 과대 포장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 과대 포장 방식으로. 그래서 합참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고 다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좀 분류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우리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이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공개되는 게 다 실전 배치된 건 아니다. 그러나 순항 미사일은 앞으로 이제 위협이 더 증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상 어떤 방공망, 순항 미사일은 이제 뭐 초음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음속은 이제 뭐 격추할 수 있으니까 일반 적어도 이제 비행체 항공기처럼, 그래서 방공망을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육군 중심의 방공망, 적어도 방공망은 사실 북한의 AN2하고 이제 500MD, 북한이 보유하는 500MD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오랜 기간 해왔죠. 그래서 다 성공을 했어요. 잘 구축이 됐어요. 수도권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요. 볼 수 있어. 나는 이제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저기 있네. 뭐 부대가 이제 뭐 개편돼서 뭐 시설, 기반 시설을 뭐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 건설한다든지 저는 금방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다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과제가 엔티 드론 문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근데 기존의 이 광학 센서, 전자광학 센서들은 기존에 이제 적어도 침투 유인 항공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게릴라전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 엔티 드론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이제 뭐 들어오면 우회해서, 바다를 우회해서 들어오면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복합 비용 같은 게 좀 비싸긴 하지 않습니까? 복합 비용을 더 발전시킨,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내놓고 있는 수출 버전들이 있어요. 좀 더 고도화된 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군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안, 뭐 태안반도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수도권의 인천 쪽, 인방사각 쪽도 중요하고, 또 태안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울산, 포항 지역도 중요하고, 부산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초음속 순항이 아닌 아음속 순항 미사일도 대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건 대량 생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부 적어도 대공망을 이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고고도 방공망, 뭐 사드, 뭐 미군은 사드지만 주한미군은 우리는 LSM 1, 2, 뭐 그다음에 천국 뭐 2, 3, 그리고 뭐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나 다연장 로켓포 방어하는 이제 적어도 LAMD도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방공망에 투자해야 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종류가. 북한은 지금 좀 종류를 또 늘리니까 우리 또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숙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별도로. 또 한쪽에서는 북한 감시하기는 뭐 정찰 UAV 완전히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것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10년 단위로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새로운 게 또 생겨서 그것도 쫓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경쟁이에요. 이게 쉴 틈이 없는.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방산업체의 노력과 또 그거를 우리가 사줘야 되니까, 방위사 합창에서 확보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고, 동시에 모든 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